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신칭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택배 지입 사기가 왜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근거가 확인되는 아주 명백한 문제인지 짧고 분명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정말 듣다 보면 화가 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석 리포트입니다.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명백한 실체가 있는 사기 수법이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일단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력서를 내밀고 면접관의 까다로운 질문에 막 완벽하게 대답을 했어요. 분위기가 아주 좋은 상황인 거죠. 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합격 통보까지 받고 부푼 마음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딱 합니다. 그런데 펜을 내려놓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일자리를 얻은 게 아니라 순식간에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와, 입사 축하금도 아니고 빚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가부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오늘은 이렇게 희망찬 취업 상담에 탈을 쓰고 구직자의 목을 조르는 완벽하게 위장된 덫, 바로 택배 지입 사기에 대한 자료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네,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썰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아, 국가기관이 직접 나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차 강매 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인 것처럼 접근한 뒤에 실제로는 시세보다 비싼 택배차를 사게 만드는 그 수법을 아주 정확하게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취업 상담처럼 보이는데 그 실체를 까보면 차량 구매랑 금융 부담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핵심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교묘한 미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기의 구조를 막 해부하기 전에 먼저 개념 하나를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지입 혹은 지입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물류업계 용어죠. 그러니까 이 물류 쪽에서 일해보지 않은 청취자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낯선 단어거든요. 네. 도대체 이 지입이라는 게 원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 시스템인지 먼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상적인 지입제는 쉽게 말해서 화물차 기사분과 운수회사 간의 일종의 파트너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트너십이요? 약간 프리랜서 같은 개념인가요? 맞아요. 화물차 기사가 자기 소유의 트럭을 구매한 뒤에 그 운수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회사 로고를 달고 일하는 구조죠. 아, 차는 내 건데 브랜드는 회사 걸 쓰는 거군요. 네, 회사는 기사에게 물류 배송 일감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의 지입료,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본질적으로는 진짜 프리랜서 계약이 맞네요. 내 차라는 자본을 투자해서 회사의 인프라를 빌려 수익을 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룰 자료의 핵심은 이 합리적인 구조를 사기꾼들이 완전히 무기화해서 구직자를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막 미끼를 던지는 건가요? 네, 구인 광고부터 아주 노골적이에요. 대형 택배사 일자리 가능하다, 수익이 높다, 차량만 준비하면 바로 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달콤한 멘트로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와, 저라도 솔깃하겠는데요. 당장 취업이 간절한데 월 수익이 막 엄청 높다고 하면 눈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첫 번째 장치입니다. 대형 택배사라는 신뢰감과 고수익이라는 숫자에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그럼 면접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면접관이 아주 자연스럽게 조건을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보장하는 좋은 노선을 타려면 반드시 우리가 지정하는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거죠. 아니, 취업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트럭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말이죠. 1,000만 원짜리 중고 트럭을 3천만 원에 강매하는 식입니다. 이건 마치 식당에 취직하러 갔더니 요리를 하려면 필요하다면서 식당 주인이 저한테 주방기구를 시세보다 몇 배나 비싸게 강제로 팔고 심지어 대출까지 연결해주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대목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의 목적이 처음부터 채용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럼 애초에 진짜 목적은 뭐였던 거죠? 바로 차량 판매 대금과 금융 마진을 남기는 겁니다. 구직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이들은 아주 친절하게 고금리 할부나 대출을 연결해 줍니다. 아, 할부랑 대출까지요? 진짜 악랄하네요. 네, 일단 차부터 전액 할부로 뽑고 한 달에 700만 원씩 벌어서 갚으면 금방 내 차가 된다고 설득하죠. 취업 상남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악덕 중고차 딜러랑 대출 브로커가 짠판에 걸려든 거군요. 맞습니다. 서명을 마치는 순간
겉보기엔 구직자와 채용자의 관계 같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구조로 완전히 재편성되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거품 낀 차값에 이자 폭탄까지 이중으로 빚더미에 깔리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구직자를 뽑은 게 아니라 사냥꾼이 먹잇감을 덫으로 몬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워지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정부 통계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운 나쁜 몇 명이 당한 희귀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 소문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피해 신고로도 명확히 확인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한때 파악된 피해자만 300여 명 수준이었다고 해요. 피해자가 300명이나 파악됐다고요? 네, 게다가 국토교통부와 연계된 물류신고센터라는 곳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물류신고센터요? 거기선 뭘 하는 건가요? 이곳에서는 지입제 피해나 계약 불이행, 부당한 요구 같은 문제를 전담해서 신고받고 있어요. 전담 신고센터까지 상시 운영된다는 건 이 사기 수법이 동네에서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네요. 이걸 조금 더 큰 틀에서 연결해 보면요. 신고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피해가 일회성이 아니라 아주 반복적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예 시스템화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처럼 공장 돌리도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가해자들은 지입계약의 복잡한 법리나 금융 대출 구조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정보가 부족한 초보 구직자들이고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구직자들이 완전히 사냥당하는 판이네요. 근데 여기서 참 답답한 의문이 하면 생겨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고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전담 센터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왜 이 사기꾼들을 전부 감옥에 보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냥 잡아놓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 지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냉혹한 현실을 던져줍니다. 경찰이 당장 잡아놓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은 법적 회색지대가 존재하거든요. 법적 회색지대요. 명백하게 사람을 속여서 빚지게 만들었는데 왜 사기죄가 안 되는 거죠? 형법상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행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였다는 게 완벽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피해자 돈만 먹고 바로 잠적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망 안 가고 뭘 하나요? 바가지를 씌웠을 망정 어쨌든 피해자 명의로 된 그 비싼 택배차를 실제로 넘겨주고요. 약속했던 엄청난 수익은 아니지만 하루에 택배 몇십 개 던져주는 식으로 일감을 일부 제공하긴 합니다. 와, 진짜 교묘하네요. 아예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라 일을 찔끔찔끔 주면서 우리는 계약대로 차도 주고 일도 줬다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겉으로는 계약이 이행된 것처럼 보여서 형사사기로 입증이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죠. 면죄부를 얻기 위해 최소한의 미끼를 유지하는 겁니다. 사기당해서 고소를 해도 가해자는 수익이 안 나는 건 기사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민사상의 단순 계약 문제로 논점을 흐려버리겠네요. 네, 그래서 억울한 사건이 전부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그 뼈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진짜 피해자들은 피눈물이 나겠네요. 그럼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반격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행히 한 줄기 빛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대법원에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오, 대법원 판례요? 어떤 내용이죠? 대법원은 지입회사 운영자가 차주,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차량의 마음대로 담보를 설정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배임죄요?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몰래 이득을 취하는 그런 범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사기죄 입증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차주의 자산에 몰래 손을 대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적 실마리가 생긴 겁니다. 가해자들한테는 경고장이 하나 나가간 셈이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미 빚더미에 앉은 분들이 그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싸움을 버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법적 해결이 까다롭다면 최선의 방법은 결국 예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애초에 그 지옥 같은 면접실에서 함정을 간파하고 도망치는 게 완벽한 생존법이겠네요. 청취자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경고신호, 즉 레드 플래그가 있을까요? 네, 원본 자료에서는 경계해야 할 3가지 명확한 위험 신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직 활동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겠네요. 첫 번째 신호가 뭔가요? 첫 번째는 수익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면접에서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 누구나 월 1,000만 원 보장, 이런 식으로 비현실적인 고수익만 반복한다면 당장 의심하셔야 합니다. 배달 일이라는 게 정직하게 뛴 만큼 버는 건데 가만히 앉아서 고수익이 떨어질 리가 없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차량 구매가 일을 시작하기 위한 선행 조건인 경우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이 차를 사야 한다고 압박하는 거죠. 결론은 일단 차부터 사시죠. 이거네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겠군요. 네, 무조건 도망치셔야 합니다. 대화의 목적이 채용이 아니라 강매라는 뜻이니까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뭔가요?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배송구역은 어디인지, 하루 물량은 몇 개인지, 박스당 수수료는 얼마인지 이런 핵심 내용이 명확하게 안 적혀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엄청난 예상 수익률 표가 있고 면접관이 막 지금 서명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재촉하면 청취자분들이 중심 잡기가 참 힘들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셔야 합니다. 친절한 미소나 수익에 대한 기대는 다 내려놓고 오직 서면으로 된 명확한 약속, 그 차가운 숫자와 조건들만 비판적으로 검토하셔야 해요. 지식은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때 가장 가치가 있는 법이니까요. 철저하게 활자로 적힌 조건만 따져라. 가장 강력한 방어구네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취업 상담을 가장해 구직자를 과도한 빚더미로 밀어넣는 택배 지입 사기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네, 정부의 공식 대책부터 시작해서 파악된 피해자 통계, 물류신고센터 운영, 그리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수법까지 다 확인했죠. 그리고 대법원의 배임죄 판례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계약 조건의 무호함까지 모든 핵심을 되짚어 봤습니다. 겉으로는 취업 제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차량 판매와 금융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나눈 이 정보는 단순히 듣고 끝낼 교양이 아닙니다. 원본 자료가 당부했듯이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꼭 주변에 공유해야 할 생존 지식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큰 빚더미에서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지막으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 맴돕니다. 갈수록 노동자가 자신의 자동차나 도구 같은 거대한 자본을 스스로 빚을 내가며 부담해야만 일할 수 있는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원래 기업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비즈니스 리스크나 인프라 비용을 어떤 보호막도 없는 개인 노동자에게 교묘하게 떠넘기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프리랜서 계약,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은 과연 어디쯤에 그어져 있는 걸까요? 참, 생각할수록 무거운 화두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